프라이팬 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예, 8년 차 됐죠? 이제 9년 차 돼가네요. 10년이면 때 수입이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프라이팬 먹고 예. 살이 10kg 빠져가지고 엄청 날씬해졌더라고요. 음. 엄마도 먹고 좋아지고 자기도 먹고 좋아졌다고. 근데 이제 프로라이프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제 제대로 하면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서 이제 요요가 많이 완화되고요. 일단은 몸에 염증이 빠지니까, 아, 염증이 빠져요? 예. 그리고 이제 세포가 새로 하루에 한 4천만 개 정도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그 세포가 균형이 정확한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이 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그 트랜스퍼 팩터가 하는 일이라서 사실 저번에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허브 제품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그게. 예. 이거는 회사가, 세포를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이거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 미국이 본사죠. 트랜스퍼 팩터가 대단하구나. 음. 나중에 시간 주시면 또 면역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죠. 예. 다음 주에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또, 애심쌤 어서 오세요. 그거 알아야 우리가 또 건강을 챙기니까. 주변에 막 음. 건강, 제가 최근에 근데 저희 대장암, 제품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면역에 대해서 좀 알면 예. 아무래도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기초가 면역이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챙기면은 사실 제가 8년 동안 프라이드 하면서 병원에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건강해 보여요. 음. 피부도 안 처지고. 가장 우리 나이에 피부에 안 처지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예. 돈을 쓰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성비가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홍희정쌤. 음, 홍희정, 안녕하세요. 홍희정쌤, 저 다음 주에 강의하실래요? 강의, 할 짓이 없는데 뭘 하지? 뭐 할 게 없어요. 물리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죠. 물류창고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하긴 해야지. 힘드니까 다들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드려야지. 조 대표님이 좀 덜 힘드시지. 네, 빨리 해요. 뭐 할까? 월요일 날 할래요? 수요일 날 할래요? 사무실에 뭐라 하면 상관없겠지. 6시니까. 한 시간만 할게요. 내가 월수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에이, 예, 제가 월요일 날 해요, 월요일 날. 사무실 가서 내가 일찍 나가는 날, 예, 보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달력을 캘린더를 안 봐가지고.
아까 쎄 부렸잖아요. 영상 만들어서 올리게 한다든가. 요즘 영상 만들어서 올리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캔바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수익화 아니, 시키고. 캔버는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영상 만드는 거 핸드폰 앱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내 핸드폰을 이렇게 비치는 걸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하는 것은 이번에 글씨로 막 이렇게 몸 따라가면서 하는 거 글씨 그거 예, 가르쳐 드리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예. 핸드폰을 나는 이거 줌으로 보이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안녕하세요. 줌으로 연습해볼게요. 핸드폰으로 그냥 두 개로 양쪽으로 PC로 들어오고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되거든요. 두 개로 그러니까 들어오면. 핸드폰 들어오는 것을 힘들게 유튜브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할 것은 많이 있으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 캐릭터가 멋있네요. 아주. 저요? 예. 저거 또 풀어야 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또 돼 있는 거냐고요. 앙지영 저, 쌤, 저, 요가 5분만 해요, 요가. 저 닮았죠? 네, 닮았어요. 아주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깍지 끼세요. 네, 몸 앞쪽에서 손가락을 네. 꺾어주듯이 손바닥이 앞을 보게, 맞아요. 앞을 보게 합니다. 뒤집어서 손바닥이 이제 위로 가도록 가슴 높이에서. 그렇죠. 뒤집었어요. 가슴 높이에서 손바닥이 위로 갔어요. 맞아요. 다시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했어요. 몸을 쭉쭉 기지개를 켜듯이 쭉, 쭉 늘려냅니다.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쭉. 오른쪽으로 기울일게요. 당겨내려.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팔을 당기세요. 그렇죠. 쭉 옆구리를 늘려내세요. 자, 다시 반대쪽으로 당기면서 늘리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무리 가지 않게 이렇게 옆구리를 자극하는 것은 담 드는 것이 좋아져요. 담. 자꾸 담이 들어. 아니, 담이 좋아지게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기울입니다. 소화를 돕게 돼요. 쭉 기울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옆구리 군살, 내 라인이 자꾸 만들어지게 합니다. 다시 반대쪽 기울여주고 팔을 한 번 더 쭉 당기세요. 뽑아주듯이. 올라옵니다. 뒤통수 뒤에 손을 깍지 껴주고 팔꿈치를 좁혀 턱을 가슴에 붙이고 배꼽 보세요. 등을 살짝 말았어요. 목에 힘을 툭 빼주고 목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즐깁니다. 알아차렸어요. 자, 올라옵니다. 턱 밑에 엄지손가락 두 개로 턱 밑에 손을 받쳐서 턱을 쭉 밀어내 검은 눈동자가 위로 가게 뜨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자, 한 번 더 뒤통수 뒤에 깍지 끼고 턱을 가슴에 붙여서 등을 살짝 마르세요. 척추가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말렸어요. 목에 힘을 툭 빼고 정면 봅니다. 한 번 더 턱 밑에 손, 고개를 뒤로 쭉, 어깨를 내려 눌러서 귀와 어깨가 멀어져요. 목의 느낌을 알아차렸어요. 자, 정면 보시고요. 손을 등 뒤 허리에서 깍지 낍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한 번 더 가슴 밀어내고, 손을 엉덩이에서 멀어지게 띄어내세요. 자, 왼손을 옆으로 보내서, 몸 앞에서 왼손을 옆으로 보냈어요.
오른손이 잡아당겨. 그렇죠. 예심님 맞았어요. 고개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어깨하고 턱이 닿지 않게 오른손을 옆으로 보내요. 고개는 오른쪽. 목을 깊이 돌려보세요. 자, 정면 보고 손을 내립니다. 자, 오른손을 뒤에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앞으로 돌려와. 하나, 돌려. 어깨 돌리듯이 오른팔 앞으로 둘. 그렇지요. 앞으로 돌려 세. 죄송해요. 저기 아바타 네.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왼손도 여덟, 왼손도 아홉, 열. 뒤로 보내요. 뒤로 돌려요. 하나,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심님 제대로 해버리시네. 예심님은 시원하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 김정 대표님 뭘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안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동호 쌤 모시고 경매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하고요. 네, 박수. 간단하게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어론을 좀 하고 네, 물건을 네, 제가 블로그에 올린 물건들을 한 네, 두세 개 정도 보면서 네, 물건을 어떻게 분석을 기초적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물건을 기초적으로 분석한 물건들을 이제 블로그에 제가 게재를 하는데요. 그 물건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좀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경기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렵죠. 네, 저번 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저희 주머니 사정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포트폴리오인지 뭐 주식을 하든 또 다른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는데요. 사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경제 패러다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어, 부분에서 안 좋고 또 부정적이고 그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공공재인 우리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공공재 부분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도 많지 않고 유례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이 투기라고 하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에,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더 부동산 경기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서민들은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꼬리 잡고 이제 나중에 거의 뭐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처럼 부동산 경기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가조차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또 많이 에, 실망하고 또 절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더 이제 전문가적인 소양이 요구하기 때문에 에,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일반 매물, 이제 시세라고 하는 거죠.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면 사실은 경매에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경매에 대한 어떤 어,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돈을 벌었더라. 또는 누구는 재미를 못 봤더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매를 본인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현실이고 또 지금 어,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경매라고 하는 부분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라고 하는 그 절차는 절차법에 의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실채권이 너무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경제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혈관에 끼어져 있는 지방 덩어리 때문에 혈액이 돌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살피보다가 미국의 이제 또는 일본의 이런 이제 경제가 먼저 성장하고 그 과정을 겪었던 나라들의 예를 보니까 이제 경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제도를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절차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절차를 밟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매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그걸 민사소송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법원에서 매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 참여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경매는 타인의 불행으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을 완화시키고 또 그 부분을 더 피해가 맞아. 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불행을 줄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이 경매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많은 사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서 빚이 10억짜리 집인데 빚이 2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10억을 어떻게 20억 채권자들한테 분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풀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매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 남의 물건을 그냥 싸게 사가는 그런 도덕적인 해이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회의 경제가 원만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경매이고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제 정비해 놓은 것이 민사소송법이고 절차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또 참여해서 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도 또 거기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매 참여자의 역할인데요. 경매 참여자가 많을수록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무슨 말일까요? 경매 참여자가 많다는 것은 경합이 된다는 것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쟁을 하다 보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낙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을 가끔 이제 언론에서 들으실 텐데요.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 어, 경매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에 나왔다고 예를 칩시다. 그러면 강동구에 A라는 물건이 나왔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리게 되고, 음, 그래서 값을, 예상값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까지 오를까? 왜요?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딱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유찰이 되면 또 그 선에서 또 멈춰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시세라는 것은 유동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아주 실시간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변동을 가져가는데 이제 경매 물건은 그렇지 않죠. 경매 물건은 저번에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 시점하고 경매가 진행하는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시간 차이가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경매 시점에는 저가의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매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는, 막, 이제, 어? 올라가는 시점으로 사이클이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갭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파트 값이 이제, 이 낙찰 가격이 감정가를 뛰어넘는 그런 물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속출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그런 사이클에 맞물릴 때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진짜 냉철하게, 아주 냉철하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걸 못할 때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경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경매에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굉장히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하느냐 아니면 인수하지 않고 배당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낯설일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낙찰이 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 잔금을 치른 그 집값이겠죠. 그 집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 이해관계인들과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이 정해지면 이제 그 배당금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순위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확보해 내는가에 따라서 이제 내 부분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 것이고 또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 해도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권리를 둘수 있는 것이고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권리를 그러면 법이 보호해 주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금 미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전문가적인 스킬을 가지고 운동을 리드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전문가는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 분야마다 내가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그 적소적소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 시간을 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경매 업무를 통해서 또 건강 관리를 하는 건강 관리사로서의 지금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건강 관리도 사실은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의 건강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렇게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놓칠 때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또 큰 어떤 피해를 보고 데미지를 입어서 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 보호 권리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것이고 또 경매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이제 볼륨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경우가 있고 또 그 이유와 대처 방안 전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세입자의 경우 그 이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경매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 경매는 사업가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 벌어가는 부분과 이제 연관이 돼서 서로가 이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활용해서 더 이제 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도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돈 벌어가는 부분이 그게 부실로 갔을 때에는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부동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또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또 남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경매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또 책무가 또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찰 참여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입찰 참여는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법으로 보호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경매 절차만 밟아주는 것이지 행위는 경매를 받는 당사자가 모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를 살지 아니면 본인이 그 행위를 모두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지 소송도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매 절차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고 본인이 하려고 결정을 했다라면 이제 본인이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모두 감당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정당하게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절차에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책임도 본인이 다 져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반 소송도 마찬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도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매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반적인 매매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비용하고 동일한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이제 다르게 들어가죠. 사실은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세세하게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은 이제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농특세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매매와 경매의 차이는 명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도라고 하는 부분은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명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고 또 그 외에 비용이 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또 신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경매를 받고 나서 마무리하는 데도 있어서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에 군구청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취득세를 납부해야지만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30일 내에 등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2%입니다. 낙찰가의 2%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다음에 취득세가 이제 10%입니다. 취득세의 10%가 농어촌 특별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등록세, 교육세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비용은 종합적으로 낙찰가의 약 5.8%가 이제 필요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네, 수수료까지 합치면 보통 이제 한 7%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1억짜리다. 그러면 약 700만 원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매 투자 수익률인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수익률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가 있어? 이거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냥 가상으로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경매 물건을 핸들링을 해보면, 이제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거용이냐, 그 다음에 상업용이냐, 수익률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상업용. 상업용. 예. 잠시 후 어, 우회전합니다. 상업용 물건이 이제 수익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용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게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단어도, 주거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률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주거용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우리는 몇십 년을 그렇게 지금, 살아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기성세대부터, 사실은 저희 윗세대의 기성세대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에서도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을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 빼다 이렇게 분위기로 굳어지어서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 사실은 뭐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버블이다 그래가지고 거품이 꺼지는 지금 뭐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20년 전에 부동산 가격의 30%대에 머물러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시간이 안 올까? 오겠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저희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주거용 부동산의 버블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가끔 보시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할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너무 강하게 잡고 있고 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탱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이제 가만히 유출을 해보면 인구도 줄죠. 그러면서 집은 저희 나라가 자본이 없고 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를 일으켜서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의 이 토목공사가 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이 자본에 대한 경제 부분이 너무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질 수는 없어요. 이래서 1년에 몇십만 호씩 지어야 돼요. 음. 예, 뉴스에서 요즘 많은 집들이 공실로 남아 있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집은 몇십만 호씩 지어요. 그런데 그게 수도권 집중이죠. 근데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저희들 서울에 와서 집을 살려면 사실은 중소도시에 있는 아파트 네 채, 다섯 채 팔아도 서울에 와서 집을 못 사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 심화됐죠. 그만큼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유출을 어떻게 해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된다. 생각을 바꿔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진짜 투자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를 벌었더라, 누가 어땠더라라고 하는 테라통신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전문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도 그만큼 또 더 보태서 가든지 아니면 그 수준에서 움직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내 재산의 볼륨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예, 내가 뭐 집을 팔고 먼 시골에 가서 처가집 하나 사서 살고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이제 뭐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재산 가치가 커지냐 부가 가치가 커지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억 원짜리 초기 시가를 일산 신도시의 단독주택 시가였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4억입니다. 낙찰을 4억에 받았어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 그다음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점 몇 프로. 그래서 이제 한 7%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5,035, 3,500 정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4억 2,300, 4억 한 3,500 정도 들어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시세 차익이 생겼죠. 그다음에 약 18%. 투자 기간은 이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경매에 낙찰받고 또 잔금 치르고 거기에 이제 또 명도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큰 상가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명도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부분은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월 투자 수익률을 약 6%로 봤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에 월 수익률이 월 6%, 6%면은 요즘 금리로 봐서는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금리가 약 1%대, 2%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요. 큰 금액이
대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네. 지금도 평균 6%가 나온다라면 적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수익 상가에서 수익률을 경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어, 분석을 해보니까 약 8%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물건들을 제가 핸들링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도 아주 일반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좀 평균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경매 컨설팅 회사의 역할은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증가시켜 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가의 능력이고 소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물건을 한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잠깐만요. 공유됐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지금 게시를 한 물건인데요. 대부분 법원 경매 서울특별시 강서 화곡동에 나와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어, 서울 남부법원에서 진행 중이고요. 2024 타경 167 사건이고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주소지까지 이제 다 공개가 되죠. 359-1에 위치한 근린주택, 동산 임의경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근린주택 물건의 개요를 보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9-1번지고요. 근린주택입니다. 1층부터 지금 이 본물건을 보시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이죠. 어, 1, 2, 3, 4, 5층까지 있네요. 음, 5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1층에는 점포, 2층에는 상가, 그다음에 3층에도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감정가가 30억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24억 1,7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네. 입찰가의 10%인 2억 4,100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수표 제도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현찰로 이제 입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입찰 보증금은 거의 수표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표를 2억 4,177만 4,900원, 아주 1원짜리까지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10%를 한 장으로 발행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24일이고요. 아직 기간은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6평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면적이죠. 그래서 이제 코너 건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입지가 괜찮고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상업용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준주거지역하고 동일하게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2종 일반 지역 주거지역이고요. 주거 전용 지역은 업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들, 향락성 물건, 업종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만큼 이제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냐, 전용 주거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및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입주한 업체가 보이네요. 자, 건물은 총 건물 면적은 251.73평, 832.16평방미터입니다. 뭐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면적을 안 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주차장법이 좀 완화됐던 시절에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1층 면적을 꽤 넓게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용적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바닥 면적을 지금처럼 넓게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구조입니다. 각 층의 용도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지하층이 지금 이제 한 점포로 해서 지금 임대가 나가 있고 1층은 지금 3개 상가가 분할이 돼서 3명의 임차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서 3층은 근린 시설로 이제 각 점포에 이제 지금 교회나 또 다른 업종들이 들어가 있고요. 4층에서 5층은 주택이 총 5가구로 분할이 돼서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층은 이제 옥탑으로서 존재하고요. 제시의 건물로 다용도실, 발코니 등이 포함돼서 이제 불법 건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1층에도 보면 뒤에 이제 조금 달아내서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장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경매를 받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를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는 굉장히 세세하고 민감하고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근린주택 입지를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서울 월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상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이제 주택 상가로 이루어진 밀집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근린주택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몇몇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상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으셔서 경매를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권리 분석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임차가는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사안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임차를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나중에 이 물건을 받아서 임차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공실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실이 없이 그냥 다 임대를 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임장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결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터무니없는 예측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 이제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강서구 하곡동의 이경매 물건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줄 것이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변 환경과 교통이 양호해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일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 정보가 여러분의 경매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까지만 저희가 고지를 했었고요. 자, 이제 서울특별시 입찰 매각, 토지와 건물 함께 매각하는 것이고요. 제시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현실로서는 존재하는 물건을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가 필요하고요. 정확한 경계 먼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지만 이제 도시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측량을 하고 건물을 지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게 정확한 측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가 필요하고요. 유찰 이력 이제 유찰에 대한 부분은 감정가가 30억이었지만 현재는 80%에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내를 했습니다. 자, 강서구 근린주택의 이제 투자 포인트, 다목적 활용 가능성, 이제 상가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이 창출이 가능하고 입지 조건은 서울 강서구 내 상업지역,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재개발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코너 건물로서 입지를 좀, 좀 더, 가시성이 입지 조건, 좋겠죠. 아무래도 코너 입지 조건이 건물이기 좋아요. 때문에 낮아진 입찰 경쟁률 가능성, 유찰로 인해 최저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물건은 상업시설과 이제 주거시설이 결합된 근린주택으로서 투자 및 실사용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 부분, 본인이 들어가서 살면서 관리도 가능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임대를 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찰 전 이제 현장 답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서 물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세세하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사진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뭐 다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임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코너 이제 그 물건 올리는 그 부분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경매 학교라 그래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 최저가를 입찰하기 위한 전략이 뭐야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이제 게시를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경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제 포스팅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하세요라고 이제 했네요. 입찰가 산정 기준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금매가, 경매 물건은 금매가보다 훨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주변에 금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경매를 받았을 때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충족이 안 된다라면 경매는 큰 의미가 없겠죠. 자, 낙찰 통계 분석. 해당 지역과 유사한 조건의 부동산 낙찰 사례를 조사해서 낙찰가율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감정가 70%에서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론의 차이로 이제 낙찰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70%, 80%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기준이겠죠. 이제 사실 이론까지도 우리가 예민하게 낙찰 가격, 이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략, 최대 입찰가 설정, 자신의 예상과 목표 수익률을 바탕으로 최대 입찰 금액을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 부분이 변동이 되면 굉장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을 써내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받기는 받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 현장 이제 경매 현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에 휩쓸려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게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자, 입찰 타이밍 활용. 입찰 마감 직전에 참여하면 경쟁자들의, 이거는 좀 힘듭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대 비용 이제 말씀 다 드렸죠.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수리 비용, 추가 비용, 이제 명도 비용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이 부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 자, 경쟁 분석, 입찰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 최근 경매 시장에서 입찰자 수와 경쟁률을 분석해서 경쟁 강도를 예측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한 물건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 경쟁이 치열한데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전문가적인 소양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물 조사해서 해당 물건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야 되겠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네, 권리 분석을 이제 저당권, 압류,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이런 이제 전문성을 또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권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가로 입찰하기 위해서는 시세 분석, 철저한 권리 조사, 예산 관리, 그리고 냉철한 전략이 필수다. 아, 약간 빨간 색깔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감정가의 70에서 80% 수준에서 시작해 주변 시세와 경쟁 상황에 따라 조정하되 자신의 최대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무엇보다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합리적인 물건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라고 이제 멘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다음 물건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 부분은 아파트인데요. 성동구 있는 강변 견영 아파트네요. 입지도 좋죠. 여기도 이제, 어, 꽤 인기가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강변 건영 아파트, 호수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을 게시하는 거는 법적으로, 법정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호시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가 물건이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자기의 집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오픈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채권에 대한 부분을, 채무에 대한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또 이 상대적인 부분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일가 강변 견영 아파트 경매 정보입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706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 쭉 주소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감정가 17억 3천, 최저가 지금 80%에 머물러 있습니다. 13억 8천, 입찰 보증금 1억 3천 810%, 수표를 한 장으로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매각기일은 내년 1월 6일이네요. 자, 청구 금액은 이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청구 금액입니다. 9억 7,700. 그러면 이제 집값이 지금 13억 8천에 머물러 있고, 이제 입찰 경쟁을 하면은 뭐 15억이 될지 16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채무가 또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빚이 지금 집값을 웃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토지 면적, 지분은 10.22평. 건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전용 면적이 25.69평이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진행이 됐겠네요. 자, 서울 성수 일가
강변 건영 아파트 물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서울 성수동 일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다양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집에 있는 거고요. 서울숲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다음에 분당선 서울숲역이 근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개발 호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본건입니다. 성수동 1일가 성수동 강번 건영 아파트 특징은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시멘트 몰탈, 페인팅 처리된 상태로 22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으며 평면 구조, 실용적인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주변에 이제 교통을 보면 수인 분당선 서울 숲역과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인근에는 다양한 상업시설, 공원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좋죠. 여기 보시면 옆에 서울숲이 너무 좋은 공간으로 위치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전철도 지금 여기에 2호선, 그다음에 서울 분당선, 수원 분당선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주변 상황을 봤고요. 임차인 현황, 이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금 소유자인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없고 주인이 세대로 주인 세대가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성수일가 강번 견영 아파트 경매 진행 상황 현재는 80%인 13억 8,400만 원에 지금 책정돼서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요. 방 3개 구조에 화장실이 2개로 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으나 현장 조사 시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는 세대가 확인이 되었고 폐문 상태로 점유 관계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시 유의해야 됩니다. 경매 결정의 이유, 구매 결정의 이유는 강번 건영 아파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편리한 도시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통망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투자 가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입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강남권과의 접근성,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강번 건영 아파트는 성수동 내에서도 실거주 비율이 높고 임대 사업률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경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이제 독려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오늘도 부동산 경매 교실 권리 분석은 주로 다음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도 이제 한 가지 또 배우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정보 상식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찾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수가 되는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이 이제 있게 되고요.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해당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거 이런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지만 사실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임차인의 권리 분석. 임차인의 권리는 경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까지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낙찰자가 인수해야 조건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명세서에는 말소 기준 권리 외에도 소멸되지 않는 특별한 조건들이 명시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치권이나 또는 이제 지상권의 중에서도 선순위 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수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난해하고 또 쉽게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석하기.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또한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그냥 막 잽싸게 빨리 나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감사합니다. 모르는 단어 같은 것도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 소감 한 말씀 발표해 주세요. 네. 그, 아까 그 그러면 건물 외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음, 뭐 싸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허가인 거죠. 싸대기를 그런 좀 거는, 설치했나? 그런 거는 가격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가격에 들어갑니다. 감정할 그럼, 때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물건이 있고 안 들어가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임장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제시 외 물건이라 그래서 따로 이제 그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표기가 안 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물건을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감정을 안 하죠. 그거는 이제 동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 여기 이제 우리 홍희정 사장님 컨테이너 전문가시니까. 컨테이너로 장사를 해. 멋져버려. 네, 저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홍기자 선생님 강의 듣고 어때요? 좋은 물건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소개시켜준 게. 성수동의 그 아파트. 비싼 거. 서울수 바로 딱 옆에 붙어 있고 요즘은 성수동이 제일 핫하잖아요. 예, 음. 그리고 우리 압구정동 맞은편인가? 성수동이?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건너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게 연예인 생각이 났어요. 위치가 이게 강남보다 이쪽에 있는 게 그 위치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강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직도 5천만 원대니까 평당 아파트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서 예, 그거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강의를 잘해주세요. 매끄럽게. 이거 원래 강사이신 분 티가 탁 나요. 소리가 막힘이 좋으셔갖고. 없으시잖아요. 예, 막힘이 없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떤 감사해요. 분이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그 학생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었는데, 엄마랑 일찍이 혼자 된 엄마랑 완전히 쪽방에서 살았는데, 그 쪽방에 산 그 학생이 자기 꿈을 이제 벼랑박에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 숲에서 사는 게 꿈이고, 예, 또 의사가 되는 게 꿈이고,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꿈을 적어놨대요. 성수동 서울숲 옆에 사는 게 꿈인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서울숲을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벼락박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서울숲에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아니 서울숲 말만 들었는데 오늘 그 지도로 보니까 서울숲이 엄청 넓네요. 아,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공원 중에서도 아마 몇 순위 안에 들어갈걸요? 그래가지고 또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성형외과 하는데 뒷배경이 서울숲이 보이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또 서울숲에서 사는 꿈을 한번 아침에 강의 들으면서 꿔봤거든요. 경매가 싹 나오니까. 어디 계시든지 뭐 그게 예. 음, 놓거나 그러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네.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맘, 보기만 해도 그냥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멋진 하루 언젠가는 보내시. 살 수 있기를. 예,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네. 또 온라인의 세상으로 뛰어들었으니까
네, 전자책을 많이 써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호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또 면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홍희정 선생님은 월요일 날은 또 얼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또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좋은 하루 네, 보내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much.